자, 바로 구조 잡으면서 갈게요, 여러분. 1단락, 주제 세팅 단락이고 18세기, 북학파 이런 게 되게 지금 세모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8세기가 어쨌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 근데 북학파들이 어쨌는지는 알아요. 알잖아. 실학파, 뭐 북학파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 얘네는 천에 다녀온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봐봐. 여러분 연행가 기억나요? 연행가? 연행록? 아니 우리 고전 씨가 첫 작품이 연행가야. 베이징 갔다 오는 거 사신으로. 거기서 자명종 자명학 울리고 양편 서로 교류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안 통해. 한쪽은 조선어 쓰고 한쪽은 짱뼈 쓰니까 어떻게 했어? 썼잖아. 그래서 한자를 쓰고 주고받으니까 말로 통하네. 간담이 통하네. 기억 안 납니까? 그래서 어떻게 어이씨 장난 아니네. 왜 배우자는 얘기가 나왔을까? 그때까지는 저 청나라 오랑캐 새끼들 이랬던 거야. 명에 대한 사대 때문에. 근데 가서 배워보니까 어쨌든 발전한 국가인 건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북학론이라는 논이 나온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개인적인 학문 성향 관심에 따라서 영역이 좀 달랐어. 그래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뭘까? 그러니까 위쪽은 공통점이고 아래쪽은 차이점이야. 그럼 공통점 차이점 얘기하고 싶은 건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는 거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핵심 소재, 핵심으로 잡히니까. 그래서 뭐냐? 그래, 결국에는 중화사상이라는 배경, 전제에서 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관점 차이는 두 가지가 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중화사상, 두 번째 청을 배움의 대상, 사대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대하던 명예,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청과 대립하기 위한 관점으로 볼 것이냐. 자, 그래서 박제과 이동무도 그렇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뻔히 이미 주제 세팅이 다 된 거야. 글의 주제는 박제가의 북학론과 이동무의 북학론일 건데, 얘네는 중화관념과 청의 현실 관점 차이에서 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잡혀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해요. 자, 지금 아까도 저랑 EBS 같이 푼 친구들 있잖아요. 따로 제가 봐주는 친구들 중에. 자, 그럼 봐. 거기서도 연계가 문제였는데 이거 뭐 연계예요? 이게 1구 우주론 연계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1구 6월 최한기 지문 연계예요. 둘 다 지금 뭡니까? 최한기 지문은 서양 의학이 넘어온 거잖아. 우주론은, 수능 우주론은. 서양은 과학기술이 떡상해서 형이사학을 다 박살냈는데, 그래서 근대화를 성공했고 현대까지 사실은 주류적인 역할을 한 거죠. 반면에 동양은요, 계속 중세로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다 박살나가지고 청나라 멸망, 조선 멸망했던 거죠. 사실 근데 그게 어떤 배경도 있어요. 내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일본 역사가 존나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는 좀 일본에 관심도 있고 해가지고 봤는데 뭐 재미도 없고 모르겠어. 근데 이유를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은요, 왕이 권력을 갖는 구조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봉건 영주들이 권력을 갖는 구조고, 섬이 4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아예 단절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방 영주들의 그 뭐라 그러지? 그 지방 영주들을? 일본 애들? 아무튼 뭐 걔네들이 뭐라고요? 다이명.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막부, 뭐 다이명, 아무튼 이런 애들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 일어났겠죠. 계약이쯤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외세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외세의 도움을 받진 않더라도 서구의 선진된 공격 무기들을 가져오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권력 다툼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권력 다툼에 승리를 했으면 과거의 권력을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기존 사람들은 기존 권력 구조와 기존의 철학 구조에 익숙했잖아. 바꿔야 돼. 그럼 명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은 그걸 용비어천가 같은 것을 통해서 명분을 계속 대중들한테 전파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기존 권력 세력이 망하면 새로운 권력 세력은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정당성과 명분을 어떻게 차린 거겠어요, 걔네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도 차린 거예요. 개혁을 통해서 차렸다고요. 조선도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조선은 그런 세력 교체나 권력 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야. 청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냥. 내가 역사를 그냥 보다 보니까 왜 일본은 그게 됐고 왜 조선하고 청은 그게 안 됐을까? 사실은 조선청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근대화해서 새로운 세력이 뒤집어 엎지 못했던 거지. 비슷하게 프랑스 혁명이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은 뭐야?
걔네도 부르주아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제3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민들 중에 부를 갖춘 제3신분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하니까 목소리 커지고 힘이 커진 거야. 그럼 더 이상 귀족과 성직자 같은 세력이 이쪽 세력을 못 누르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뒤집어 엎으면서 권력 관계가 깨진 건데, 문제는 계속 권력 다툼이 생겨요. 근데 결국에는 이쪽이 이기지. 그래서 지금의 프랑스가 된 거고요. 반면에 영국은 이 균형이 이루어지다 어쨌든 이쪽도 아예 죽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영국 왕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더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근대화가 됐다라는 것을 뭐 철학과 사상과 그 사람의 자세로 처벌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대영군의 뭐 세국 정책의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 보면은 권력 구도 자체가 이미 그런 개혁이 불가능한 권력 구도였던 거야. 조선이나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맞잖아. 뭐하러 그걸 자기 권력을 내려놓을 만큼 변화하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 마지막 황제들이 결국은 되게 뭐랄까 굴욕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지위를 인정받는 형태로 다 나라가 식민 지배를 당하는 조약에 서명을 하면서 자기 보신했던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황제들은 대부분 비판을 받기도 하는 거야, 사실은. 갑자기 그 얘기 왜 했냐? 모르겠다. 갑자기 역사 수업했네. 미안해요. 봅시다. 그 얘기 한 이유, 그러면 이 시절의 시대 정신을 읽어내라는 겁니다. 중화 사상이 있었고 그때의 패권 국가인 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래서 저는 이 지문은 되게 다시 해석하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절의 중화관념이라는 거는 시대 정신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패권 국가야. 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강대국사에 껴있어요. 진짜 존나 황금이야. 봐. 일본 G2였죠, 옛날에. 중국 지금 G2 됐죠. 러시아, 소련 G2였죠. 야, G2만 세 개야, 씨발. 결국 근데 우리나라가 버틴 이유는 미국 때문이거든. 근데 앞으로도 미국이 G1일진 모르겠어, 지금. 되게 불안해요, 미국의 입지가. 진짜로. 그러면 우리 지금 그 시대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굉장히 지금 예민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대단한 국가기도 하고 대단한 민족이기도 하지만 항상 어쨌든 우리 민족의 특성상 위기가 또다시 올 수도 있는 거지. 그 시절인 거였다. 인식을 정확히 했어야죠. 봅시다, 그래서. 이단락. 자,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조선이 지향해야 될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지향점은 뭐다? 청의 현실이다. 북학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뭐냐? 어떤 특정 관점에 따라 추상화된 것이었는데, 그런 청의 현실은 계속 반복되죠. 청의 현실 반복됐으니까 주제로 내가 격상시켜준 거야. 조선의 지향,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고, 그래서 조선의 지향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절의 시대 정신은 중화였기 때문에 청 자체가 중화고 그래서 조선의 지향이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불편해. 그놈의 중화 사상은 개 짜증나잖아. 막 얘네 뭐 다 자기 거야. 막 김치, 한복 막 다 자기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생각하면 열받고 짜증나는데, 어쨌든 그 시절 역사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박제가라는 분께서 주장한 것은 뭐냐? 근거 첫 번째. 중화 자체가 청이다. 그러니까 조선은 청을 중화로 받아들여야 된다. 조선의 지향이 청이다라고 본 거예요. 나름 논리정연하죠. 그 시절의 대전제 뭡니까? 중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소전제, 청이 중화야. 그러니까 어떤 주장? 3단 논법으로 조선의 지향도 청이다.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봐. 그 시절의 대전제는 중화 사상이야. 소전제는 뭐야? 중화가 청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어? 조선은 중화인 청을 따라라가 되는 거겠죠. 3단 논법 쓴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는 사고, 연역적 사고를 이런 중화를 소재로 해보는 거고요. 이걸 여러분이 수학에서 하잖아. 똑같이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묻는 문제가 정확히 뭡니까, 여러분? 기억리은 합답형 문제. 저 좀 따라와. 이걸 잘 모르던데 보통 여러분 수학의
기억력 학답형 문제가 보통 문항의 발문으로 주어지는 게 대전제고요. 기억에서는 여러분 진짜 이건 거의 100%야. 잘 봐. 여기에는 A를 구체적인 숫자를 줘요. 그래서 이 구체 수치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이해시켜. 그럼 대전제 1 했잖아. 이해를 했으니까 써먹을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거야. 그럼 니은으로 오면은 얘가 일종의 소전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새로운 디귿이라는 사고 결론을 끌어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연역법을 수학에서 연습시키는 유형이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유형이고, 뭐 제가 여러분한테 수학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수학 수업을 들을 때 이발상을 꼭 갖고 계세요. 기억, 니은, 합답형 킬러 유형은 이발상을 보면 되게 쉬워질 거야. 사고름이 이런 사고름이야. 대전제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했으니까 새로운 소전제를 끌어내고, 마지막 결론 입증하는 이런 사고름. 기억, 니은,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 하나하나 독립적이잖아요. 수학은. 독립적인 문제가 있으면 사설이고 수능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 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작년에 저희가 초격차반이라는 반이 따로 있었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의치학대를 다 갔어요. 의치학, 한의대 뭐 이런 메디컬 계열. 근데 걔네들이 수능 끝나고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선생님 덕분에 다른 과목에 있어서의 사고 방법도 새로 배워서 제가 현역 때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 전부 다 보완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되게 고맙게도 해주더라고. 계속 봅시다.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대정신이자 대전제라고요.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북한론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아까 했던 얘기 정리고, 명예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의 주류견해에 대해니까 이제 쌈박질 나겠죠. 의리 문제는 청이 천안을 차지한 지 100년이 지났고, 자,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반박 근거 1이죠. 첫 번째는, 뭐 언제쯤 얘기를 해? 야, 100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그 얘기 할 거야? 두 번째는, 그 장점도 있잖아. 됐죠? 대출의 이익 추구에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 그러니까 주자학자들하고는 다 박치기 할 수밖에 없겠죠. 이익 추구를 자연스러운 욕망 긍정으로 보고 실용적 입장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견해 차이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박제가랑 지금 싸운 사람들은 누구야? 주자학자들이야. 그러면 주자학자들은 첫 번째 뭐라고요? 중화를 뭐로 본 거야? 청이라고 봤겠죠. 두 번째 근거 차이가 있는데, 얘는 두 번째 근거 차이에 대해서 인간의 욕망, 얘는 나쁘다고 봤고 욕망에 의해서 이익 추구하는 것도 나쁘다고 본 거죠. 반면에 박제가는요, 인간의 욕망 좋은 거라고 봤고 그 욕망에 따라서 이익 추구하는 거 좋다고 본 거야. 그럼 비교도적 포인트가 이렇게 잡히는 거야. 막 눈이 너 쨍쨍하게 살아있다잉. 좋다. 막 열심히 하네. 새로운 친구들 열심히 하네요. 눈이 막 반짝반짝. 됐죠? 그래서 난리에서 vs 잡혔겠고, 이익 추구가 부정적, 반면에 이익 추구 긍정. 근거는 자연수는 흑망이니까. 결국 얘도 논박 구조였던 거예요. 잘 봐주시고요. 자, 캡처해서 좀 이따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3단락 이동무로 갑니다. 이동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객관적 태도다. 내가 봤을 때 나름 박제가도 객관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처리가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객관적이 어떻게 객관적이냐고. 그러니까 한 20년 전, 10년 전 문제나 객관적으로 봤다 이런 게 선지로 나오지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청현실 뭐라고 봤냐고 너는. 비판을 했나? 황실정치에 대비해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 과도한 의존이다. 요즘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과도한 의존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청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는 않고 객관적 태도라는 게 이거구나.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인정할 건 인정한다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객관적 태도라는 게. 이해됐어? 이런 느낌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영어에도 쓰이겠죠. 같은 단어인데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과 다른 맥락으로 쓰이는 거야. 객관적이라는 게 뭐야? 주관적이지 않은 거야. 주관적은 내 생각이거든. 객관적은 남의 생각인가? 잘 모르겠잖아. 여기서는
중립적으로 봤다는 거죠. 깔 건 까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즉 허례허식 같은 의전은 비판을 한 거고 청문물 땡큐 오케이 됐죠. 그리고 공통점은 뭐였어요? 이용우생. 이익을 중시했네 얘도. 평등연이라는 나름의 사상이 있었는데 자 무슨 얘기야? 청을 찬반으로 보지 말자. 즉 대안을 제시한 거죠. 그럼 봐봐. 찬반, 정반 맞죠? 찬반 대립에서 벗어나자. 그럼 뭐겠어? 변증법적 사고인 거죠 그러면. 변증법은 뭔지 알지? 찬성반대 대안 또는 찬성반대 조화. 아까 변증법 써준 거 기억나죠? 논리 5가지. 연역, 귀납, 유추, 변증, 논증. 헤헤이 5가지 외워야 된다니까. 공식이야. 개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인정했고 그런 변증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어떻게 했냐. 구분되지만 배타적인 한계. 어떻게 무슨 얘기야? 즉 청을 배우는 것.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살아가는 거 모순되지 않아.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수용도 하지만은 뭐도 있어야 된다? 독자성도 있어야 된다. 하지만 또 뭐라고? 너희 왜 머리를 다 변발했어? 라고 또 비판을 했고 한편으로는 명에 대한 사대도 여전히 있었던 거죠. 의리도 있었던 거죠. 됐니?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은 한계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아씨 명나라의 흔적이 없네 이러면서 한족들이 왜 다 저기 오랑캐처럼 변발을 했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계도 있다는 건데 자꾸 막 이런 쓸데없는 거에 어그로 끌리지 말고 결국 이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이동무의 생각은 뭡니까? 네, 청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도 있었고 긍정적 관점도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시대정신 근거는 뭡니까? 평등견이야.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또 뭡니까? 이용우생, 이익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네. 결과적으로 배울 건 배우자. 그 다음에 플러스 독자적으로 가자.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비판적 관점에 따르면 독자적으로 가자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긍정적으로 관점으로 가면은 배우자라는 관점이 나올 수 있겠죠. 아마 이런 논리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존의 찬성 vs 반대를 벗어나 이렇게 갔으니까 전개방식은 뭐라고요? 변증법적으로 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러니까 아까 좀 많이 뭐라고 조무사들을 비판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조무사들이 내 수업을 이렇게까지 나는 제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야, 괜찮아. 나 열려 있잖아요. 다 올려놔, 나 영상. 보시라고, 제발. 이거니까. 근데 장사가 될 만한 포장지만 베껴가잖아. 만점자 숫자가 어떻게 됐네, 뭐 이런 얘기들만. 제발 좀.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양심이 없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머리가 좋으면 내용까지 무조건 베끼지. 내용을 베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자, 캡처해서 좀 이따 올려드리고 3달러, 또 이제 나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의 상황이거든요. 되게 글의 구조가 참신하죠. 조선의 상황을 보고 조선에 있었던 상황과 그 근본이 되는 청에서의 상황도 본 거야. 그리고 나는 왜 이게 되게 참신하다고 좋다고 봤냐면 사실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전적으로 서양적 개념이에요. 그럼 동양이 자본주의가 없었냐? 없는 줄 알았지. 왜? 기록도 안 남아있고 연구도 덜 됐으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동양 나름대로의 자본주의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가치가 있고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몰라. 봅시다, 근데. 18세기 후반 중국은 명대 이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 오, 잘 나갔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에 정기시장부터 시장이 있었다. 시장 경제체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대도시 막 100만 대도시. 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육도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일단 정보 나열인데 그러면 나열되는 정보의 성격이 지금 대등하게 있기 때문에 대등한 걸 넘버링을 해볼게. 자, 봐봐. 경제 발전이 정점이었다. 이거는 상위 개념이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점이었냐면 첫 번째, 시장이 있었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뭡니까? 전기시장이 있었다는 거야. 두 번째는. 그 전기시장의 종류는 대도시 시장부터 아주 작은 시장까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라고?
연결망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품도 사치품부터 일상적인 물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이 그렇게 개떡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얘네가 무역로를 굉장히 길게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그 시절에 얘네가 포르투갈 막 스페인 상인들, 포르투갈 상인이겠죠? 저쪽이 스페인이고 이쪽이 포르투갈이었으니까. 아닌가? 이쪽이 포르투갈, 이쪽이 스페인인가? 아무튼 그래서 얘네가 교육을 하려고 인도에 뭘 가져왔더니 어이가 없었대. 뭐 저 그지들이 뭘 가져와서 저런 거를 진상이라고 하는 거야? 어이가 없었다는 거야. 그만큼 서구가 뒤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열심히 교역을 해가지고 동양의 사치품을 가져갔을 거고, 그 과정에서 전쟁이 많아지니까 전쟁 기술이나 총포 기술, 선박 기술을 발전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가 결국에는 동양을 넘어선 거야, 그 시절에. 근데 얘네도 동양도 그럴 정도로 융성했다는 거죠. 올타임 동양이 아작나 있었던 게 아니야. 이 동서양의 어떤 권력 구조나 동서양의 경제 관계가 역정된 게 불과 몇백 년이에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 동시에 뭐라고? 상인 조직 발전과, 야, 이거 되게 참신하네요. 금융자본주의 되게 중요한데 뭐도 있었다? 금융기관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용기관은 뭐야? 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잘 들어. 신용은 대출이에요. 그럼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건 뭐야? 금융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고, 결국에는 금융기관이 있었다는 거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스페인이 박살이 났냐면은 스페인 애들이 종교전쟁을 이겨야 되다 보니까 되게 투철한 종교적 관점이 있었어. 그래서 얘네가 그 이베리아 반도 알죠? 이렇게 쭉 스페인 쭉 있고, 이렇게 쭉 이탈리아 쭉 있고, 뭐 이런 거, 여기 프랑스 있고, 뭐 이런 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베네치아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니까 스페인으로 간 거야. 그러면 스페인이 한번 떡상을 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아마 여행 가면 보겠지만은 아랍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얘네를 작살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그라나다 같은 데 가보면 되게 예쁜 이유가 약간 융복합. 그러니까 약간 아프리카와 이슬람 계열의 어떤 문화가 있는 건데 그게 유럽에 남아있으니까 되게 특이하거든. 근데 얘네를 쫓아내야 되니까 스페인이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종교적이었고 되게 근본주의로 간 거야. 기독교 근본주의. 그러니까 유대인을 다 쫓아낸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시절에 돈에 관련된 건 유대인만 건드렸거든. 왜냐하면 돈에 관련된 것이 되게 나쁘다고 봤어요. 이자는 시간이 만들어다 주는 거니까 신의 영역이라고 보면서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카톨릭이죠,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그 이자 놀이를 못했고 유대인들만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승리하고 나니까 유대인을 쫓아버린 거야. 그러면 스페인이 몰락하는 거야. 왜? 금융자본주의가 못 들어오니까. 그럼 얘네가 쫓겨나서 간 데가 네덜란드야. 그 네덜란드가 개떡상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용기관, 이 금융기관이 있다는 게, 금융 역할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대자본주의에서. 그런 게 다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근대자본주의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첫 번째, 정기적으로 교역할 수 있는 시장이 있었다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교역망들이 촘촘히 연결됐다는 거고, 세 번째, 물품도 되게 다양했다는 것이고, 네 번째, 그런 상인 조직, 바꿔 얘기하면 뭐겠어요? 회사, 기업이 있었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금융기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계속해서 은혜 유입. 이게 뭐야? 화폐잖아, 화폐. 배웠잖아, 우리 경제에서. 귀금속이 화폐였다고. 심지어 화폐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은으로. 그런데 중국의 경제력 병현에 영향을 미쳤는데 왜 그래? 은이 유입된 거죠. 왜? 영국 애들이 은을 주고 도자기 사가니까.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야 돼? 적자 보잖아. 그래서 미친놈들이 아편을 판 거야. 그러면서 중국이 마탱이 간 거지. 지금 미국이 딱 그쪽이잖아. 여러분, 미국 가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진짜 약쟁이들이 굴러다녀요, 바닥에. 진짜 굴러다녀.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에어비앤비 같은 거 구하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에어비앤비를 구했는데 방이 한 8개 정도 되는 약간 모텔 같은 데였어. 와, 딱 가자마자 그 떨이라고 하거든, 대마초를. 해보진 않았어. 근데 이제 씨발 머리부터 다 뽑아 빨리. 그 해본 적이 없는데 뭐냐면 암스테르담 같은 데 가면 그게 합법이에요. 그래갖고 뭐 이상한 꿉꿉한 냄새가 나. 주변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 대마초 마리아나 이런 거래. 그렇구나. 아직 하기 싫어. 뭐 나이 8, 90 돼가지고 뭐 뒤지기 직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절대 하기 싫어, 나는. 근데 아무튼
막 그 냄새 어마어마하고 사람 눈 풀려 있고 막 무서워. 근데 미국이 지금 약간 그렇게 마탱이 가고 있어요. 진짜 마약 중독이 심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남역 거리 걸고 있었는데 내가 이 파우치 끼고 옛날에 알죠? 옛날에 제가 약간 반달 바이브 있었던 거 알잖아. 보여줘야 돼, 또 사진을. 얼굴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배 이렇게 쭉 나오고 이렇게 안경 동그랗게 쓰고 여기다 문신 하나 있고 개짜 파우치 들고 있으면 딱 이제 반달이야. 그러고 다니니까 문신 없었어. 그러고 다니니까 진짜 외국인이 나한테 마약 팔라고 그랬다니까.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봐봐. 죄송해요. 갑자기 또 아편 전쟁 얘기하다가. 그렇게 은행 유입을 통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떡상을 했다. 그러면 세금도 매길 수 있고 화폐 경제 체제가 발달하니까 중국이 난리가 난 거죠. 즉 얘는 뭐야? 중국 경제가 쇄국 정책만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2달러.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왜? 19세기. 일단 첫 번째 위기가 있었던 건데 인구 증가가 급격해져 버리니 이런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난 거야. 그리고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의 질서도 문제가 또 생겼던 거죠. 그럼 이것도 넘버링 또 그냥 합시다. 인구 증가로 인한 이런 문제들. 그리고 도시화 진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자력갱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인 게 뭐냐면 독재가 너무 심했고 일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법제도가 되게 가해자들이나 범죄자들한테 좀 더 유리한 형태예요. 진짜 미국은 짤 없어. 미국은 여러분 그냥 경찰이 하라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총 맞은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미국 여행 가가지고 국립공원 쭉 가고 있는데 막 갑자기 막 경찰차 확 지나가고 막 경찰차 존나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뭔 일 있나 해가지고 딱 보는데 진짜 딱 차가 옆에 세워져 있고 경찰이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고 뭐야? 하고 돌아봤더니 앞유리 깨져 있고요. 운전자 이렇게 고기 쳐박고 있더라고. 그게 일상적인 것 같아, 미국은. 갑자기 얘기 왜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세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치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막 설치는 애들이 있고 그 설치는 애들 때문에 막 유튜버들 보면은 뭐 참교육한다 막 이런 콘텐츠 나오고 그러는 것 같다. 어쨌든 이런 문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사조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조직. 그럼 어떻게 돼? 얘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달되는 거고요. 마피아 되는 겁니다. 뭐 중국 삼합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부터 생겼겠죠, 이제.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돼? 반란 조직이 될 수 있는 거야. 또 어떻게 돼? 부정부패도 심해. 또 지식인 늘어났지만 관료 규모는 정책. 자꾸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역시 평가원의 큰 그림이죠. 무슨 얘기야? 학생들이 고학력이 되는데 직장은 없어. 관료들은 고학력 관료들이 들어오는데 정체돼 있어. 그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 결국에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얘가 결국에는 청나라를 터뜨린 거겠죠. 근데 또 문제는 뭐다? 불안을 느끼고는 있었대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으로 뭘 가져온 거야? 쇄국 정책한 거죠. 그리고 서양 선교들이 오니까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무역개방 축소를 하려는 거예요. 어떤 그 시절의 시대적 배경과 정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문은 여러분 지금 느끼다시피 청의 역사와 시대 정신, 특정 시점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였었던 조선의 자세에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정확하게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생각거리를 되게 많이 던져주는 그런 지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단순히 글 읽고 이해하는 차원이 글 읽고 뭐 할래? 써먹어야지.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보셔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영상 잠깐 끊겠습니다. 자, 일단 가의 주제 구조 봅시다.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맞죠? 그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 박제가, 이동무. 그리고 맞죠? 배경과
공통점 차이점. 넌 1번 괜찮아 보이거든요. 2, 3, 4도 털어볼게. 2번.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이라기에는 너무 포괄적이죠. 또는 포괄성 아웃이 어쨌든. 왜냐하면 사상적 관점이 아니라 좀 더 핏하게 학자들의 견해죠. 왜? 보라고. 지금 뭐야 여기. 그래 여기잖아 지금. 지금 빡세게 주제 세팅하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박제가의 생각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이동무의 생각 이어지죠. 그 구조 자체가 박제가 이동무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2번은 주제 아웃이요. 주제 아웃. 이해됐죠? 3번 선지. 중국의 사회상 제시 맞죠? 아니요. 시대별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는 공시적으로 본 거야. 여러분 개념 정리해 놔야 돼요. 공시성, 통실성 개념 알죠? 자, 이렇게 역사가 흘러간다고 봤을 때 이 역사 흐름을 쭉 보는 것을 글을 통틀어서 본다 그래서 통시성이라고 하고요. 어떤 특정 시점을 선정하는 거. 그럼 특정 시점에 특정 장소로 올 수도 있겠거나 여러 장소를 비교 대비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공시성.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공통된 시간대냐 아니면 전체를 통틀고 있냐 아우르고 있냐 이게 바로 공시 통시의 차이거든. 그럼 얘는 사실 공시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통시성 틀렸죠 그러니까. 필기하고 저 오세요. 사상적 변화 잘 모르겠어요. 아니죠. 주제가 오시네. 사상 변화가 아니에요. 뭐라고? 네. 경제 변화죠. 경제 변화. 아니요. 나가 가에 영향을 끼친 흐름은 되겠지만 모두는 틀렸다고요. 정답은 1번 끝. 이렇게 주제구조 세팅해서 터는 이 느낌으로 보시는 거지. 자꾸 징딩 재미니 때 고1리 재미니 때 썼던 내용 일치 발치동 느낌으로 가시면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17번. 가의 박제가 이동무 볼게요. 박제가와 이동무.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다. 예, 정확하게 박제가의 주장이죠. 자, 여러분, 박제가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 첫 번째, 대전제. 당연히 모든 그 시절의 조선 사람들은 중화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했고요. 소전제, 뭐라고? 중화가 뭐다? 청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조선은 청을 지향해야 된다. 왜 청이 지향? 결국에는 정확하게 1번 선지 맞죠? 2번 선지. 또 2번 선지도 마찬가지로. 왜? 청의 문물 도입이 중하다. 청의 현실 조선이 따라가야 된다. 기준이 될 수 있죠. 3번이요. 자, 이동무의 견해. 객관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객관적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죠. 청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은 이용우생적으로 봤을 때 얘기한 거고, 부정적인 측면도 이용우생이었어 사실은. 그래서 뭘 비판했어? 너 왜 그렇게 황제가 허례허식이 심하냐? 황제 허례허식 비판했으니까 강가지 않았다. 정확하죠? 자, 이동무는 청의 문물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이건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이동무의 한계가 있었어요. 맞죠? 얘는 일관성이 떨어졌어. 맞죠? 그럼 봐봐. 청의 중화를 보존했다? 이거는 저는 박제가의 논리거든요. 이건 박제가의 논리예요. 이동무는 일관성이 없었다니까? 얘가 제일 의심돼. 그래서 좁히고 발제도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있네요. 정확하게 형이 나오죠. 중화의 중심을 여겼던 명예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논증 구조에서 한계 되게 중요하고 역시 그게 정답 선지로 설계가 돼 있구나 보이죠.
됐나요? 이런 느낌으로 발췌독을 해가는 거지 정보가치도 판단 못하고 주제구조 판단 못하고 발췌독하면 그냥 전사입니다. 뒤지는 거예요. Killing the action이에요, 여러분. 18번 볼게요. 평등연. 이동우의 사상이죠. 뭐냐면 이거야. 기존 사람들의 관점은 뭐였냐면 청에 대해서 찬반으로 갈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동무는 아니야. 야, 우리 절충하자. 그래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독자적으로 갈 건 독자적으로 가자. 이게 그냥 글의 주제 정확하게 들어와 있잖아. 그걸 묻는 거겠지. 청의 제도를 왜 개선합니까? 여러분, 자, 제가 봐봐. 빨간색으로 신텍스 구조 한 번씩 잡아줄 때가 있거든. 잘 들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잠깐 목이 너무 갈렸네. 자꾸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선생님 방식대로면 시간이 많이 걸려. 당연하지, 인간들아.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 공부를 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영어 해석이 정확히 안 되는 애들은 무조건 신텍스를 봐줘야 돼. 이게 근데 외국 살다 온 애들은 괜찮아. 이게 이게 유니버셜 그래머가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한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외국 살다 온 애들은. 근데 그런 애들도 입시 영어는 유형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잘 들어.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토박이 한국 애들. 요런 애들은요, 문법을 하는 이유가 얘 때문이야. 그래서 영어 해석이 잘 안 되는 애들, 이거 한번 잡아주면 딱 돼요. 잘 들어. 자, 문장 구조 잡아볼게. 조선의 풍토, 형용사,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우리나라 말 치면 관형사죠. 관형사, 명사지. 여기까지 한 단이야. 얘가 목적어 역할하고 있죠. 됐어? 풍토를 기준으로 삼다. 동사는 뭐냐, 그러면? 삼다가 동사지. 맞죠? 여기까지 서술어 있으니까 문장 구조 하나 끝났어. 절 하나 끝났어.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 보입니까? 봐. 이게 신텍스 구조 적용이야. 그럼 의미가 매우 명확해지죠. 조선이 기준 청을 개선하자가 되는 거야. 반대죠, 오히려. 이게 무슨 얘기야? 조선을 기준으로 청을 개혁하자는 건데, 당연히 이거는 지금 지문에서 순서가 바뀌었지.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럼 봐. 신텍스 구조를 잡아주니까 의미가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의 실력을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이런 신텍스 구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해석을 날리는 애들이 있잖아. 쭉쭉 읽고 그냥 이 말인가? 틀려. 이런 애들은 무조건 신텍스로 처리를 해줘야 돼. 그냥 내가 실명 얘기할게. 이게 원래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 역사가 한 20년 된 거 알죠? 근데 이거를 딱 정립을 제일 잘한 선생님이 심슨이라고 있어요. 심우철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아마 공무원 하실 거예요. 영어 하시나? 죄송해요. 은퇴를 시켰을 수 있어, 내가. 근데 아마 공무원 하실 거야. 그리고 이걸 좀 발전시킨 분이 이명학. 근데 내 세대는 아니야. 들어보진 않았어. 그러니까 나랑 동세대지, 거의. 물론 나보다 많이 형님이시긴 해. 아닌가? 내가 더 형님인가? 아니야, 나보다 형님이실 거야. 그래서 약간 세대가 다르요. 근데 어쨌든 이 신텍스 구조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없어요. 제가 30분이면 여러분한테 설명 다 할 수 있어. 유튜브 찍어서 올려줬어. 근데 안 보잖아, 니네. 다시 올려줄게. 다시 봐. 잘 들어. 그러니까 영어에서 여러분 한 문단 정보 처리하는데 이걸 다 하고 있으면 해석은 정확하죠. 시간이 되냐, 근데? 너희 시간 많아? 너희 혼자 한 7시간 칠 수 있어? 영어가 60분이냐? 70분이냐? 영어 70분이지. 70분 동안 이거 언제 해? 근데 봐. 레벨업 과정에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야. 하다 보면요. 그냥 이게 눈에 보이고 하다 보면 의식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처리가 되는 거야. 국어도 똑같다니까? 제가 해주는 이게요. 하다 보면 훨씬 빨라지고 하다 보면 그냥 안 해도 그냥 되는 그 느낌인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정확하게 따져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런 영어의 신텍스 구조를 통해서 영어의 레벨업 하는 거랑 비슷하게 지금은 이걸 해주셔야 돼. 근데 하다 보면요. 금방 돼요. 하다 보면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그 느낌이야. 알겠죠? 계속해서 볼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틀렸다? 오케이. 청의 제도 개선이 아니라 조선을 개선하자는 얘기잖아요. 2번 선지.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고유성 알겠는데 플러스 뭐 하자? 플러스 청도 가져와라. 청도 배우자. 너무 배척하지 마자. 3번.
저는 3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히 인정한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 잠깐만, 이것도 뭐가 이상한데? 봐. 신텍스 구조 봐볼게.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한다? 배울 거 배우고 독자성 갈 거 가자. 이 얘기잖아요, 지금. 차이를 왜 해소해? 차이를 해소하자는 얘기는 뭐예요? 같아지자는 얘기잖아. 차이를 해소한 결과 뭐가 이루어지겠어? 같아지겠지. 같아져서 뭐 할 거야? 각자 독자성도 있고 한데. 이 얘기는 차이를 해소해? 같아지자는 얘기야, 같아지자는 얘기. 보이죠? 영어 문장 구조 연습해 두시면 국어에서도 이렇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고 잡는 건 너무 쉬워. 그리고 나면 파란색 정보 구조가 보이면서 조선과 청이 같아지자는 얘기는 아니지. 4번 선지. 중국이 외양 변화된 모습을 비판했죠. 근데 봐봐. 이거는 한계로서 곁다리였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맞다고 하는 애들은 내용일치로 푸는 애들이야. 내용일치 함정 설계죠. 있긴 있으니까. 근데 평등교훈이 이 사람의 주제잖아. 주장이잖아. 이 얘기지 그럼 뭐. 맞죠? 뭐 하자? 야, 배타성 지향에서 배울 건 배우자. 조선의 독자성도 확보하자. 되셨습니까? 오케이. 정답은 5번. 질문 없죠? 필기하시고. 좀 이따 캡처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특별한 것은? 기억 어디냐?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 수많은 문제의 그러니까 잠재된 문제성들, 잠재된 가능성 있는 문제들. 아니요. 새로운 작물 보급 증가가 경제적 번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거잖아. 근데 여긴 지금 문제 씨앗들이라니까? 이것도 지금 좋은 거잖아. 그렇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뭘 묻는 거지? 다시 볼게요. 기억.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 지금 얘네는 전부 다 지금 1단락, 2단락에서 세팅된 경제적으로 얘네가 번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 3, 4, 5는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근데 일단 봅시다. 반란의 위험성 증가했죠? 그리고 인구 증가도 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죠? 일단 3번 괜찮아 보이고 4번.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 상황.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이것의 주체가 조정이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가적으로 구조를 여러분이 빡세게 잡으면 알겠지만은 지금 경제 발전이 가져오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지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이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원인이 조정의 추진 정책이냐 경제 상황의 발전이냐 이걸 물어보는 걸로 봐야죠. (5번) 선지. 사회적 유대약화가 관료 사이에 부정부패를 심화했다고? 맞네. 그러니까 지금 3, 4, 5는요, 좀 더 디테일한 인과관계를 잡으라고 한 것 같아.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근데 지금 봐봐. 반란 이연성 증가로, 그 다음에 인구 증가, 문제점들로 가잖아. 그러니까 3번은 빼박이야. 3번은 확실해. 맞죠? 근데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있는지. 두 번째, 사회 유대 약화가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를 심화했는지 봅시다. 사회적 유대 약화되니까 뭐 됐어? 결사 조직이 생기면서 깡패 집단이 생겨났잖아. 관료 부패가 아니라. 맞죠? 그런데 이쪽에 지금 인맥에 기반한 관료 사회라고 내용일치로 푸는 애들 딱 낚아내려고 헷갈리게 딱 넣어놨잖아.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푸는 애들은 구조가 안 잡히니까 인맥 기초 사회 있나? 이래버리는 거라고. 근데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은 애들은 지금 이거를 갖다가 낚시를 했구나가 딱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조정의 정책은요. 여기 나오죠. 여기. 세국 정책이었다니까. 조정의 정책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쪽의 내용들은 조정의 정책이 아니야. 자연스러운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었던 변화들인 거고 그 대응이 세국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으면 보였던 거죠. 아하, 이 얘기구나. 지금 순서를 보자면 첫 번째 뭐라고요? 네,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사회 변화가 있었고, 중국의 상황, 그 당시에 청나라의 상황은, 그 당시 청의 상황은 대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왔었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발달했고 서구와 교역이 심해졌고 교류가 많아졌고, 문제는 이게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뭘 가져왔다? 세국 정책을 써버렸잖아 지금. 그러면 이게 바로 조정의 정책인 거고요. 그러니까 4번 선지는 당연히 틀렸지. 이거니까. 맞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뭐가 나왔다? 깡패 조직이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사회 부정부패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됐죠? 오히려 연줄이 묶였다지. 오히려 연줄이 묶여가지고 부정부패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구조를 빡세게 잡으셨어야 의미가 정확해지니까 판단이 쉬워지는데, 이걸 자꾸 연습 안 해가지고 귀찮다고 내용 일치하다가 뒤지는 거라고. 아니 어차피 틀릴 거 뭐하러 그렇게 공부를 하냐고. 야, 어차피 투자하면 까먹을 거 뭐하러 투자하냐. 안 하고 말지. 맞잖아. 어차피 잃을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잘못돼 있으면. 이거 어제 수업했던 건 학생들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 비판 유형이 과거에는 어떤 유형들이었었냐면 주로 반박 유형이었고요. 그래서 접근하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 사고 과정을 필요로 했어요. 첫 번째, 반박을 할 때는 일단 상대 주장에 대해서 반대 소술.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가 언급한 것이 돼요. 그래서 상대가 언급한 것에 대해서 반대 소술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비판 유형이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행동 영역이라고 해서 수능에서 내용 영역이라고 하면 개념에 해당하는 거고요. 행동 영역이라고 하면 사고에 해당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판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국어에서. 그러면 이 비판적 사고라는 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준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비판적 사고라고 해요, 평가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판이라고 하면은 뭔가 토론하고 논쟁적이고 상대방한테 반박하고 이런 거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포함 비판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반박할 수도 있고 옹호할 수도 있고 전부 다 가능한 거야, 평가원이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평가원이 생각하는 비판적 사고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판단을 해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나가면 추론적 사고라는 게 있는데, 오늘 또 이 얘기까지 해버리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비판 유형과 비판적 사고에 해당하는 유형이었던 거고, 이 지문에서는 나와 있죠. 비판적 읽기. 그러니까 비판하라라기보다는 비판적 읽기니까 비판적 독해, 비판적 이해, 비판적 사고. 아마 이걸 의도하고 출제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접근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유형 중에 뭔지는 선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판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다시 전형적인 비판, 상대 주장에 대한 반대 소술, 상대방이 언급한 것에 대한 반대 소술인지 접근하는 비판 유형으로 접근하거나, 또는 준거에서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 유형으로 접근하거나, 두 가지로 접근해 주셔야 되겠고. 자, 이 질문은 어제 수업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영상을 다시 찍으려고요. 2일 수능이고 이 평등견 지문인데, 다른 설명은 앞쪽 제가 다 해놨으니까 이 문항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수능은요, 이렇게 크게 사고력에서는 행동 영역이라는 측면으로 분류해서 학생들이 평가를 하고,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내용 영역이라고 분류를 해서 학생들이 평가를 합니다. 국어에서는 그 사고력 중에는
네 번째로 비판적 사고라는 게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판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반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고요. 동시에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도 비판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비판 문제를 접근하는 실전적인 팁을 좀 정립해드리자면, 여기 써놨다시피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반대 소수를 하는가, 두 번째 상대방이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을 하는가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일단 4, 5번이 조금 이슈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유형을 일반적인 비판 유형으로 상대방이 주장한 것의 반대 소술,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한 범주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반대 소술이라고 본다면, 4번, 5번이 일단 반대 소술이라는 측면에서는 괜찮아요. 간과했다,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반대 소술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 보기에 제시된 중국 관료에 대한 묘사 전부 다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좀 4번이 이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은 은의 효용적 측면이 보기를 보면 있거든요.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결이다. 그리고 은이라는 것은 장점이 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어떤 장점이 구체적으로 있는지는 없으니까. 근데 은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뭔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효용적 측면을 언급한 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전형적인 비판 유형이라고 본다면, 일단 4번 선지, 은의 효용적 측면, 얘는 언급한 건데 상대방이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즉 상대방이 은의 효용적 측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언급하지도 않은 은의 효용적 측면이 없다를 비판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다시 한번 은의 효용적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없다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범주 아웃으로 4번 선지가 특정되긴 하지만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되셔야 돼요. 이게 비판 유형의 전형적인 접근 방법 중 하나이니까. 근데 두 번째로, 그렇게 접근했을 때 여러분이 또 혼란스러운 측면은 뭐냐면, 선생님 지금 그러면 얘네는 전부 다 인정을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요 라고 또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 비판 유형이 크게 여러분이 앞으로 두 가지 유형을 겪을 거예요. 말 그대로 반박하는 유형, 비판하는 유형과 방금 우리가 접근했던 4, 5번을 골라내는 그런 반박하는 유형과, 두 번째 비판적 사고라는 좀 더 범주가 넓은 유형에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비판적 사고라는 좀 더 범주가 넓은 유형은 간단하게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비판적 사고라고 보는 거야. 그게 설령 반박이든 옹호든. 즉 비판적 사고라는 측면을 되게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보는 거죠.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측면. 이게 약간 추론적 사고랑은 좀 다르거든요.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게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 이 지문에는 설명이 좀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비판적 사고 또는 비판 유형은 크게 두 가지, 말 그대로 반박하는 유형이 있고,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 사고 유형이 있는데, 다시 우리가 많이 봤었던 비판 유형은 상대방이 언급한 것에 대한 반대 소술이다. 그러면 4, 5번을 비교해 봤을 때 4번은 은의 효용적 측면 언급했는데 언급한 걸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접근할 수 있으나, 이 논리로 보자면 1, 2, 3번이 이제 모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다, 또 상충되지 않는다. 여기는 비판이 아니거든요. 이러면은 그럼 답이 하나로 특정이 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판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번도 비판이 아니고 3번도 비판이 아니고 4번도 비판이 아니야? 답이 3개인가?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로 봐야 되냐면 이런 비판적 사고 유형으로 봐야 된다요. 그래서 증거에 의한 판단을 제대로 했느냐. 그래서 증거에 의한 판단을 했으면은 비판적 사고로 괜찮다. 비판적 읽기, 비판적 독해, 비판적 이해, 비판적 사고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1번 선지.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 언급된 거 맞죠? 두 번째.
A에서 제시한 실용적 입장. 자, 즉 A에서 제시한 실용적 입장이라는 준거. 그럼 준거에 따라 봤을 때 그렇죠. 보기도 실용적이고 A에서도 실용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서로 준거를 봤을 때 이렇게 판단은 가능한 거죠. 아하. 즉 무슨 얘기냐 얘는 비판적 사고 유형으로 보면 얘 괜찮은 거죠. 이번 선지도 보기에 제시된 조선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 상대방이 언급한 범주 안에 있고 A에서 제시한 북학론. 그럼 봅시다. A에서 제시한 북학론은 뭐예요? 청을 배우고 청의 교육 방법을 배우자는 거잖아요. 그럼 북학론이라는 주장의 근거로서 쓸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봐봐 얘도 마찬가지. 근거로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죠. 앞쪽에 나온 준거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준거 판단이란 사고 과정으로 봤을 때 얘도 비판적 사고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거죠. 3번도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해야 되는 서술 당연히 언급되어 있고 확인되어 있고 나에 대해 제시된 중국의 국내 교역의 양성과 상충되지 않는다. 그럼 봐요. 나에 제시된 중국 교육 상황 상충되지 않는다. 나에 제시된 중국의 교육 상황을 보니 상충되지 않죠. 중국 판단으로 봤다. 얘도 지금 비판적 사고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번을 볼게요.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 범주인 같으나 아니요. 은의 효용적 가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결국 범주 아웃 4번이구나. 됐죠? 보기에 제시된 중국 관료에 대한 묘사 이 범주인데 여기는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에 제시된 거는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비판용으로 봤을 때는 정답이 여러 개로 보일 수 있었겠으나 두 번째, 비판적 사고라는 좀 더 상위 유형으로 봤을 때는 정답 4번 특정이 됐기 때문에 정답 4번으로 가시면 되고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거의 절대 다수가 이쪽이요. 그리고 비판적 사고 유형을 이런 형태로 개발해서 내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소수 유형에서 뭔가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잘 알아두시고 잘 정리해 두시고 이게 취약한 친구들은 화작으로 연습하면 되게 간결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작 특강도 추석 때 준비하고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이 지문 되게 중요한 지문이고요. 올해 수능에도 연계 가능성이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제가 9평 며칠 앞두고 다시 한번 제가 급하게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거니까 꼭 활용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